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아파트 미분양,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무순위 청약 같은 이 부동산 이슈들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언론은 명확한 수치를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뉴스 리뷰 Y는 YTN이 전한 부동산 관련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YTN은 지난 1995년 3월 1일 정오 국내 최초의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로서 첫 전파를 송출했습니다. 이후에 30년간 쉼없이 국내외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YTN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30년 전 그 마음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빠르고 바른 뉴스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부동산은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늘 많은 이들의 관심과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슈입니다. 새해를 맞아 다양한 주택 정책이 속속 등장하고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이슈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겠는데요. YTN에서는 부동산 관련 보도를 어떻게 다뤘는지 이번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말 관심이 큰 분야죠. 부동산 시장 소식을 전한 보도가 많았습니다. 미분양 주택,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등 여러 주요한 이슈가 이어지는 요즘인데요. 먼저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가 되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 크고 작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한 YTN 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울시의 규제개혁 일환으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추진의 움직임을 전하면서 소식을 알렸습니다.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추진 기대감 속 우려 목소리 보도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소식을 전하면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우려를 함께 다뤘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의 집값 단기적 상승, 장기적 상승은 물음표 보도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해제 조치 후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단기적인 전망과 또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장기적 전망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시청자가 제도 변화의 내용과 영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보다 균형 잡힌 관점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외지인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 급증 원인을 살핀 보도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상황을 담았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서울 아파트 원정 매입 역대 최고 보도에서는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 빌라 기피 등을 언급하며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상황을 전했는데요. 다만 보도 내용에서 이들 각각의 요인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면 시청자의 이해를 더욱 도왔을 것입니다. 강남권의 규제 완화가 서울 전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또 다른 지역으로 자금 이동과 같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취재와 보도를 이어가 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실수요자 관점 등 해제 이후의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짚는 보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이슈는 당분간 지속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관계 종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부동산 정보만을 담당하는 기자의 전문성이 보완이 된다면 보도를 전개하는 데 보다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이 부분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가격이 오른다고 지목한 땅이나 집을 사면 반드시 떨어진다.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이게 이제 부동산 보도의 비전문성, 그다음에 이제 선정적 보도, 이 부분을 좀 꼬집는 그런 말로 보이는데요. 현저성 편향이라고 해서 계속 강한 자극을 주면 그 자극이 대단한 것처럼 느끼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부동산 보도가 바로 이렇습니다. 뭐 집값이 조금 오르게 되면 계속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계속 야구 중계처럼 막 생중계로 보도를 하거든요. 주마다 가격 동향 어떻게 올랐다. 그것도 특정 지역에 관해서만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시청자들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를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물었더니 4번째가 언론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정부, 두 번째가 정치권, 세 번째가 투기 세력, 그리고 4번째가 언론. 언론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데 책임이 그만큼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언론은 이렇게 부동산 보도를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을까? 따져보니까 역시 부동산 관련 업계들, 그러니까 건설업체라든가 분양업체가 다 광고 시장에서 큰 손들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 광고 때문에 부동산 업계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비전문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메커니즘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실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해법을 찾는다면 많은 그 언론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부동산만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나라는 집을 투기나 투자, 재산을 불리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와 생활의 공간으로 집을 이해하는 그런 노력들을 언론이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보도가 나오고 그 보도가 다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사이의 부동산 편차도 상당히 보이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지표가 바로 이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입니다. YTN이 다룬 소식들 살펴주신 내용 전해주시죠. 제주도의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다루며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미분양이 심화되는 현상을 분석한 내용인데요. 텅 빈 브랜드 아파트, 준공후 미분양 역대 최대 제목의 보도입니다. KCTV 제주방송이라고 소개가 되더라고요. 최근 제주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점을 데이터와 함께 제시하며 현재 제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다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미분양의 원인으로 고분양가, 경기 침체, 금리 상승, 대출 규제, 탄핵 정국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세 등을 나열하지만 이는 전국적인 요인일 뿐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제주도는 관광지로서 외지인 투자 비율이 높고 인구 증가율이 낮으며 지역 내 소득 수준 대비 분양가가 높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이러한 맥락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분양이 계속되면 일반적으로 건설사는 분양가를 인하하거나 할인 분양을 시도하는데 분양가 조정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이죠. 현재 분양가를 낮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건설사들이 분양가 인하 대신에 정부 지원을 기다리는 전략을 쓰는 것은 아닌지,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보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된 이슈였다면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문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악성 미분양 10년 5개월 만에 2만 가구 훌쩍, 전향적 대책 필요에서는 10년 5개월 만에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2만 가구에 달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국토부 통계를 인용해 최근 미분양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준공에도 안 팔려요. 울산 미분양 14년 만에 최대에서는 울산에서 준공된 주택의 미분양 물량이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다뤘는데, 지방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단순히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불안전성을 시사하는 문제로 조명해 주었습니다. 보도는 미분양 주택수, 준공 후 미분양 증가율, 신규 공급 물량 등을 정확한 숫자로 제공하면서 기사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또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 기록이라는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서 사안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다만 기사에서 지방에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피상적인 설명이라 보여지고요. 울산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석 달 연속 하락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후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분석이 없는데 향후 금리 인하의 가능성,
산업 경기 회복 여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 등과 관련한 전망이 보완되어야겠습니다.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호, LH가 직접 사들인다 보도에서는 LH가 직접 미분양 아파트 3,000호 매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는데요. LH의 직접 매입에 대한 제한적인 기대 효과를 제시하면서도 근본적인 시장 안정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사태 심화와 정부의 대책에 대한 일련의 보도를 통해 지역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분명히 인식하게 됐고 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해당 보도를 주의 깊게 보았는데요. LH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식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요. 지방 주택 시장의 공급 과잉이나 인구 감소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도의 내용만을 보았을 땐 장기적으로는 미분양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공급 정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도한 민생경제점검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정책의 배경이나 우려되는 부작용보다는 정책 시행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미분양 문제의 원인, 건설사 및 부동산 시장의 반응, 전문가의 평가 등이 포함되지 않아서 기사 내용이 정부의 공식 발표문과 유사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정부 정책이 실제로 미분양 해소나 건설 경기 부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근거 자료, 예를 들어 과거 사례라든가 통계가 제시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인데요. 또한 건설 경기 부양책과 공항 안전 투자 계획이 같은 기사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정책 간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 후속 보도를 통해 보완되길 바랍니다. 네, 특별한 조건 없이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무순위 청약 제도에 수백만 명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과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한 YTN 보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원님. 무순위 청약 제도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의 개선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보도의 시의성과 실용성이 잘 드러났습니다. 로또 청약, 줍줍 막는다, 무주택자만 신청, 거주 요건도 강화 보도에서는 지난해 과열 경쟁을 보였던 동탄역 롯데캐슬 한가구 모집 사례와 세종 리버파크 무순위 청약 경쟁 사례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 제도의 허점이 초래한 문제를 짚었습니다. 청약 조건이 없었던 탓에 다수의 유주택자가 몰리거나 경쟁이 과열됐던 점을 사례로 제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청 요건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정책 변화의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함으로써 시청자가 정책 변화의 배경과 영향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한 보도였습니다. 거주지 요건을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대책을 전한 보도입니다. 무주택 한정, 거주 요건 적용, 무순위 청약 개선 제목의 보도는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면 기존의 유주택자라도 거주 이전을 계획 중이던 사람들은 사실상 청약이 불가능해지는데요. 내용에선 1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큼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고려사항이 기사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예를 들어 청약 경쟁률 변화나 미분양 해소 여부 등에 대한 전망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데요. 정책 변화가 단순한 발표로 끝나지 않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까지 다루어졌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기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시장을 정비하기 위한 정부 사업을 YTN 보도로 전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전한 보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제도의 한계를 짚으며 현실을 반영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200억 아파트가 고급 주택 아니다. 현실 반영 못하는 지방세법 보도는 지방세법 기준이 변화하는 부동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초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세수 증대 1조 원 효과 보도는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확대를 통해 실제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해 약 1조 원대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선 보도와 연결해 생각해보면 고가 부동산에 대한 평가나 과세 체계가 시장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네, 이제 정부 사업을 소개하고 전망까지 분석했던 보도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YTN TV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눈이 가는 유익한 보도가 또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평가원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부동산 보도의 특징에서 벗어나 다양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명해 시청자가 이해를 넓힐 수 있게 한 YTN 보도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이게 웬 난리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살떨리는 환율 속 진퇴양난 한국경제, 그래서 집 사요 말아요 편에서는 진행자와 부동산 전문가인 한문두 교수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경제, 사회적 환경과 시장 전망을 시청자에게 들려줍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가격이나 거래에 집중된 이슈 대신에 고환율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는데 시장 변화가 금융, 소비, 고용, 다른 경제 분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뉴스 대담과 차별화된 구성의 인터뷰는 시청자에게 신선한 형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부동산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조망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통해 시청자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뿐만 아니라 YTN2, YTN 사이언스 채널에서도 방송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YTN에서는 보지 못한 새로운 포맷인데다가 정보성이 강해서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30분 정도의 분량인데 이 제작에도 무척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이 YTN 방송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YTN은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뉴스를 전담하는 YTN이라는 채널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학 뉴스, 과학 정보를 전하는 YTN 사이언스라는 채널이 있고요. 생활 뉴스를 주로 전달하는 YTN2라는 채널이 있고요. YTN 라디오 채널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지털 YTN,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는 디지털 YTN 이렇게 여러 채널을 가지고 있고요. 송출의 기능도 여러 가지 다양하죠. 그래서 보도 영역이 상당히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YTN을 통한 뉴스만을 전달하다가 생활 뉴스라든가 과학 뉴스 같은 다양한 콘텐츠가 나갈 수 있고요. 시각 자체도 좀 새롭게 접근할 수가 있죠. YTN 라디오는 또 음악도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전달이 굉장히 다각화돼 있죠. 그래서 보통 레거시 미디어의 뉴스 하면 중장년 연층이 주로 본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YTN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타겟을 좀 세분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모든 매체가 각각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방송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YTN의 이 정체성, 이 틀 안에서 서로 협조하는 관계로 이어나가면 YTN이라는 그 종합 미디어 그룹이 시청자들에게 좀 더 좋은 소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스 중심의 종합 미디어 그룹인 이 YTN에서 정보 전달의 다양화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오늘 요약해 주시죠. 정책 중심 보도를 넘어 경제, 사회적 이슈와 연계한 보도로. 부동산 뉴스는 주택 가격과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다만 단편적인 정보만 전달될 경우 일부 시청자들이 이를 근거로 성급한 투자 결정을 내릴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격차 해소와 주거 안정과 같은 사회적 이슈와 연계한 논의를 지속한다면 시청자가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엔 이어서 장유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분석해야. 미분양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관련한 부동산 보도를 할 때는 정책의 취지와 기대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강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주택 공급, 실수요자 보호, 건설사 및 금융권의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장 과열이나 급격한 가격 변동을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하고 정책이 실수요자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방향성으로 YTN에서 보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관련 보도들 살펴봤습니다.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긴급 재난 문자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지난달 충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규모, 피해 등의 정보를 담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5분쯤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 9km 깊이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초 추정 규모가 4를 넘기면서 지진 발생지인 충청권, 인접한 경기, 강원은 물론 서울과 인천, 전북, 경북, 경남 일부까지도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지진이 새벽 시간에 발생한 탓에 한밤중에 긴급 재난 문자가 전송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부분을 짚기도 했는데요.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서울, 전북, 경북 등의 지역까지 긴급 재난 문자가 전송되었는데 관련해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는 기준이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재난 발생 시 전송되는 긴급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 2월 7일 오전 2시 35분경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현재 기상청 지진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는 지진계에 기록된 절대적인 값인 규모와 주관적 느낌으로 관측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값인 진도가 반영돼 있는데요. 기상청은 지난해 10월 지진으로 인한 실제 흔들림 수치를 나타내는 진도를 반영해 시군구 단위로 문자가 세분화되어 발송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은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진도가 반영된 지진 재난 문자 발송 기준을 살펴보면 피해 가능성이 큰 규모가 3.5 이상 5.0 미만인 육상 지진이 발생한 경우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이면 예상 진도가 2 이상인 시군구에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최대 예상 진도가 4 이하일 땐 예상 진도 이상인 시군구에 안전 안내 문자만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규모 6.0 이상 강진 발생 시에는 진도에 관계없이 전국에 위급 재난 문자 송출과 휴대전화 최소 40dB 이상의 알림이 울리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고환율과 유가 상승, 농산물 작황 부진에 연초부터 생활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경계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담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2달 연장,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300억 원 추가, 다음 달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등 물가 안정 조치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고환율과 고유가가 이어지는 데다 미국 정부 관세 정책 본격화 등 외부 변수가 크고 국회 교착 상태도 정책의 효율성을 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 물가가 상승하게 된 다양한 원인을 짚으며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본 보도였는데요. 고환율, 고유가 등으로 생활 물가가 상승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담은 보도였는데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구체적인 정의와 보도에서 말로 설명했던 통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정의와 관련한 통계를 정리해봤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용어로 경제 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가 유지되는 저성장 고물가 상태를 의미합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5일 발표한 2025년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5개월 만에 2%대로 재진입했는데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1월 1.5%, 12월 1.9%, 1월 2.2%로 석 달 연속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각종 물건의 가격을 조사한 것인 반면 생활 물가 지수는 장바구니 물가 지수라고도 불리며 일상생활에서 소비자가 자주 많이 사는 생활 필수품을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인데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생활 물가가 높다는 것은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가 더욱 급등했다는 의미입니다. 고유가 고환율 상황이 생활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유가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원자재 및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그 영향으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어선 사고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꾸준히 안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련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짚어본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오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30% 이상 줄이겠다며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무색하게 지난해 전체 어선 사고 사망 실종자는 119명에 달했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52% 늘어난 수치로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어선 사고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지난해는 대책이 있었지만 이후 인명 피해를 줄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최근 어선 사고로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였는데 이와 관련한 정책과 구체적인 시행 조치 등 상세한 내용이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최근 어선 사고 관련 정부 대책을 정리해봤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양선박사고 재난원인 조사반은 지난 2월 5일 해양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어선사고 인명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 출항어선 관리 강화를 제시했는데요. 입출항 미신고, 승선인원 허위 신고 등을 하다 적발되면 1차는 경고에 그치지만 2차는 어업정지 15일, 3차는 30일 어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관련 규칙을 강화합니다. 또한 별도 면허 없이도 운항할 수 있었던 5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로 운항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전체 어선의 절반에 달하는 2톤 미만 어선에는 안전사다리 설치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어선 사고 때 초동 대응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어선 위치관리 기관인 수협과 구조기관인 해경간, 구조 요청 시점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도 마련하는데요. 이 밖에도 어선원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특보 시 갑판 작업자에만 부여했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올해 10월부터 2명 이하 승선 어선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어업인의 특성을 반영해 불편함이 적으면서 가격 부담도 낮은 한국형 구명조끼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입니다. 며칠 전 한파가 몰려왔다는 뉴스로 떠들썩한 밤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근처에서 70대 노인이 실종돼 찾고 있다는 문자였는데요.
인상착의를 자세히 보니 역시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신체적 질병이나 노화와 함께 알츠하이머는 현대인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디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되고 있는 알츠하이머에 대해 메디컬 인사이트는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메디컬 인사이트는 질 좋은 정보 제공과 프로그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신력 있는 정보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다루며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신경과 전문의가 등장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전문가가 등장한 것은 이 인물이 방송 전체를 이끌어가는 자연스러운 전개를 보여주어 전체 내용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는 알츠하이머에 대해 정확한 명칭이나 특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메디컬 인사이트는 방송의 가장 첫머리에 알츠하이머가 무엇인지, 그 특징이 어떤지, 국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치료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인 만큼 자막을 함께 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귀로 듣는 정보와 눈으로 읽는 정보를 함께 제공해줘 시청자들이 알츠하이머가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메디컬 인사이트와 같은 프로그램은 다양한 정보와 함께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짚어주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치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치매와 알츠하이머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 다운증후군과 알츠하이머의 관계, 위험인자에 대한 설명 등 시청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도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직접 물은 질문에 대해 전문가가 답을 해주는 코너인데요. 이 내용에 AI 앵커가 등장해 시청자를 대신해 질문해 주었습니다. AI 앵커라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Q&A 코너는 시청자들을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전달한 후 앞서 다룬 내용에 대해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조언과 함께 자막과 그림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청자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배려였다고 생각됩니다. 정보 전달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은 대개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전달하기에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이 정보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메디컬 인사이트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활용하고 자막과 그림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이해를 돕는 등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그러나 정확하고 도움될 수 있게끔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